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그들을 양분 삼아가지고 성장하는 이 사회 시스템도 부조리한데 사람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 안 하고 뭐야 이 사람 도덕관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만수 캐릭터는 왜 본인의 경쟁자들 이렇게 직접 죽이면서까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거시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퉁치고 넘기지만 미시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캐릭터 너무 부조리한데? 라고 그제서야 부조리가 보이는 거지. 여러분 제가 어제 어머니랑 같이 근처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영화를 이제 보고 왔거든요. 막 되게 처음에 보기 전에는 엄청 고민을 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 영화관에 가고 싶대. 그래서 엄마 지금 하고 있는 영화가 그 보스라는 영화랑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박찬욱 감독의 스릴러 영화랑 트론 아레스가 있다. 주요한 거 이거 세 가지가 있다. 했더니 엄마 뭐 보고 싶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되게 연세가 많으세요. 엄청 연세가 많거든. 일흔 중반이죠 거의. 일흔이 넘으셨어. 이게 모전자전이라고 내가 엄마를 닮았나 봐. 엄마가 공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해. 엄마가 약간 그 꼬꼬무 그리고 뭔가 무서운 이야기 이런 공포 영화들이나 공포 예능들 추리 예능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여튼 그래서 엄마가 많이 잔인해? 그러면서 많이 잔인해? 막 피가 나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스릴러니까 잔인하겠지 하니까 막 그걸 보고 싶대.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어쩔 수가 없다를 예매를 해서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건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게. 간단한 스토리 설명을 하자면 이병헌이 이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떤 가족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25년 동안 태양제지라는 곳에서 그 기술자로 일을 하다가 해고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말로 해고를 당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취업이 너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제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내용입니다. 진짜 마지막 결말 부분만큼이나 그 영화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 영화의 톤 앤 매너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게 다 인트로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인트로를 항상 영화를 볼 때 엄청 유심히 봐요. 이번에도 인트로를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 그냥 직관적인 감상, 이미지를 봤을 때 직관적인 감상은 되게 뾰롱뾰롱하다. 되게 알록달록하다. 필터를 일부러 진하게 걸었나? 눈이 약간 아플 정도로 되게 색감이 강하게 들어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병헌 님이 이제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막 음악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과장스럽게 느껴졌고 내 개인적으로는 화면도 되게 쨍한 색감으로 일부러 필터를 걸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인트로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 기억해요? 마지막 부분은 되게 색감이 쫙 빠져 있어. 실제로 비가 오는 날씨이기도 하고 거의 진짜 모노톤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색감이 쫙 빠졌고 처음에 인트로에 비해서는 막 음악 같은 것도 그냥 그 비 추적추적 내리는 사운드 좀 묻히고 딸이 유일하게 첼로를 키는 것도 아빠는 제대로 못 듣고 가잖아. 박쥐랑 반대인 거지. 맞아요. 뽕이 영화 보고 싶으면 리뷰 들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 영화는 스포일러가 중요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 여튼 마지막에 되면은 굉장히 색감이 쫙 빠지고 엄청 칙칙해져요. 그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나락에 가게 되는지, 뭐 나락에 가게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주인공이 지금 되찾은 자기의 행복한 삶이 굉장히 얼마나 많이 물이 빠져있고 불완전한지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색감이랑 좀 그런 걸로 직관적으로 해놨구나. 그 다음에 좀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 되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담았는데 딱 하나의 키워드로 뭔가 말을 하자면 이동진 평론가님이 쓰신 말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너무 잘 써서 안 쓸 수가 없네요. 저는 순환이라고 생각해요. 순환. 남성 서사 맞아요. 완전 남성 서사고 남성성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가장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의 얘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키워드는 순환인 것 같아.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 왜 하필 제지공장일까?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처음에는 단순히 약간 그 재지라고 하면 사실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이 좀 충돌하는 그런 지점?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좀 요렇게만 생각했었어. 근데 그거보다는 재지가 결국 나무로 만들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그 재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나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다루는 영화거든? 아, 이 나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어떤 심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그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왜 굳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경쟁을 위해서? 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병헌 캐릭터, 그러니까 그 만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안 되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조리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이죠. 어쩔 수가 없다라는 변명거리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극단적인 캐릭터를 설정을 한 거지. 극단적인 캐릭터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 영화의 제목과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사람들한테 이제 딱 관통되어가지고 와닿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영화 자체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아닌 거야.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은 내가 생각했을 때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을 계속하면서 타인에게 강요된 그러니까 희생을 강요해. 그 사람이 원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타인이든 그게 어떤 뭐 자연 환경이 됐든 그게 사람이 됐든 희생을 강요하고 어쩔 수가 없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가 없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하면서 도태되는 사람을 강제로 만들고 도태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들을 땅바닥에 묻은 채 그들을 토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해 나가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무가 된 사람들도 또 다른 나무를 위해서 또 다른 쓸모를 위해서 걔네도 또 베어지고 다시 또 걔는 또 양분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순환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 이게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조금 노골적으로는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노동자 영화죠. 뭔가 해고를 당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업 입장에 생각해보면 얘가 나가면 좆되겠다는 사람을 자르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얘는 나가도 된다 라는 인물을 쳐내는 게 기업이란 말이야. 해고를 할 때도 100명이 있어서 100명 중에 70명이 해고된다 그러면 그 70명은 상대적으로 30명보다 평가가 안 좋았을 수밖에 없겠죠. 인사평가가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게 주제의식이야.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가 순환인 거고, 그래서 재지공장. 왜냐면 나무가 이제 자라났다가 나무를 베고 그럼 또 다시 나무를 키워가지고 나무를 또 키워내고 그걸 또 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하잖아.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 기업이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라고 말하는 내 입장에서도 지금 어쩔 수가 없지.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는 그 세상을 비판하는 거기도 하고 혹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을 하면서 계속 이 세상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피와 땀을 기반으로 이게 성장을 하게 되는 누군가를 강제로 죽이고 누군가를 강제로 도태시켜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를 비판하는 영화인 거지. 나무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희생자였던 구본모를 보면은 구본모의 집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망가진 에덴 동산 같아요. 되게 그 나무랑 과수들이 이렇게 쭉쭉 있는데 엄청 시들어 있어. 사과나무 같은 것도 시들어 있어. 실제 사과나무 이런 게 거기에 사과나무도 나오고 뱀도 나오잖아. 그래서 분명히 박찬욱 감독이 이건 의도했다. 약간 에덴 동산, 기독교적인 그 에덴 동산을 분명 여기에다가 뭔가 이제 의미와 함께 잘 녹아나게 꾸며낸 거예요. 그렇게 연출해낸 거야. 난 그거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사과나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 이병헌 집에도 그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그 사과나무 아래 뭐가 있어? 시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행복이 다시 되살려진 거지. 복원된 거지.
근데 여튼 이제 첫 번째 구본모의 집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나무들이 막 시들어 있고, 그리고 구본모를 죽이려고 하는 장소조차도 산속이죠. 그래서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화가 끝나는 장면도 뭐로 끝나게 되냐면 나무를 베는 장면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나무가 엄청 중요한 심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나무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자라나잖아. 그리고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병헌은 자기가 죽인 3명을, 정확히는 이제 2명만 죽였죠. 첫 번째 그 구본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이려고 했으나 그 구본모의 아내가 죽이게 된 거고, 근데 어찌됐든 죽이려고 한 살인 미수인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이려고 했던 혹은 죽인 이 3명은 전부 다 땅바닥에 다 묻혀요. 이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사실 죽여가지고 시체를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잖아. 근데 굳이 사람을 은폐할 수 있는 시체를 은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중에서도 땅바닥에 묻는 방법만 나온단 말이야, 영화에서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이 나무는 무언가 땅바닥을 기반으로 자라나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이나, 누군가의 희생이나, 어떤 부조리함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된, 도태된 그들을 밟고 일어선 나무구나, 이 사회 자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비판하고 있는 영화라고 나는 느꼈어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또 재밌는 이유는 주인공이 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주인공 자체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영화를 피카레스크라고 하죠.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악인이란 말이야. 사람을 죽이는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물한테 막 몰입을 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보게 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생각이 계속 드는 건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이병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이해를 못해. 그 이유는 이해를 못할 만큼 이 사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능력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처음에 그 파피루스라는 회사의 면접을 볼 때 엄청 이병헌이 말 같지도 않은 막 농담을 하고, 막 답변도 쓰레기같이 하고, 막 그렇단 말이야. 심지어는 막 본인이 이제, 그 장어를 회사에서 받았다고 장어 막 구워 먹고 가족들이랑 그러면서도, 사실 그 장어가 해고를 당하는 인물한테 주는 선물인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음에는 많은 걸 다 갖고 있었어. 되게 좀 행복한 삶이었고, 처음에 인트로를 보면은 본인이 그런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근데 마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기독교적인 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는 거 되게 기독교적인 말인 거 알죠?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 막 뭐지? 죽기 전에 그런 말 하지 않나? 다 이루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도 어렸을 때 저 가톨릭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 막 그러면서 되게 본인이 희생하면서 희생을 이제 완벽하게, 그러니까 희생을 마무리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죽는 걸로 기억이 나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이병헌도 그냥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맨 처음 스타트하고 들어가. 근데 약간 그 인물의 구성이 이런 거지. 인물은 다 이루었다고 다 갖고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요. 뭘 당해서? 해고를 당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 행복함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지금 이 영화의 내용인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정말 수많은 어떤 그런 사람을 죽이고, 3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걸 다 은폐하면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거를 다시 되찾은 듯 보여요. 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을 했던 것처럼 색감이라든지 우중충한 분위기라든지 아내와 이제 아들과 그 본인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진정한 그 행복은 영원히 이제 되찾을 수 없고, 굉장히 불완전한 토대 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는 이런 인물이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 남성을 다룬 영화니까 남성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희생자와 두 번째 희생자, 세 번째 희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희생자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구본모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랑 이병헌 캐릭터가 너무 비슷해. 그래서 어찌 보면 이병헌 캐릭터가, 그러니까 만수라는 캐릭터가 구본모를 조금 답습한다고 해야 되나? 답습한다? 혹은 따라한다? 그런 느낌이 되게 이제 묘사가, 그런 묘사 같아요. 따라한다는 식으로 묘사가 돼. 근데 이것도 마치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인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막 구본모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제 구본모 아내한테. 나는 25년 동안, 종이밥만 먹고 산 사람이야. 내가 그거 말고 뭘 하겠어. 내가 무슨 음악 카페야. 막 그러면서, 아내는 좀 다른 일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면, 본인이 그 재능 있는 다른 걸로도 좀 알아봐라. 우리 돈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엄청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인데, 만수도 똑같아요. 만수도 완전 똑같아요. 사실 만수도 본인이 이제 그 온실에서 그 화분들을 키우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원예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아내가 원예나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라고 말을 해도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구본모랑 똑같은 얘기를 하지. 나도 25년 동안 그 종이밥 먹고 산 사람이야. 내가 종이 재지 말고 무슨 일을 하겠어. 종이 만드는 거 왜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구본모가 아내를 대하는 거에 대사를 똑같이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야. 아주 노골적으로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야. 제가 그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그 올해의 펄프맨, 올해의 이제 그 종이남자상, 올해 종이남자상을 구본모도 받았고 그 다음에 만수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은 거의 진짜 평행세계라고 해야 되나? 진짜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집도 비슷해. 집도 굉장히 넓은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고,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있고, 다 나무나 이런 원예로 가득 찬 그런 굉장히 좀 아름다운 정을 따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병헌이 그 구본모의 아내가 바람 피는 거를 목격했을 때 이병헌도 본인 아내를 의심하게 되지. 하지만 어찌되었던 본인이 답습하고 따라할 만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잖아. 얘네를 죽이면 내가 취업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되게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거지. 근데 이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어이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영화의 메시지인 것 같아. 과연 어쩔 수가 없나? 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분명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솔직히 나도 다른 대안이 생각나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만 보면, 아니 본인이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 그래야만 본인이 살아남아? 그렇게 한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어? 어떻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지? 라고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현실에 옮겨보면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실제로 사람을 죽이든 간접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 내가 얘를 거의 그냥 좀 과감한 표현을, 내가 얘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게 지금 이 사회인 거잖아. 무한 경쟁 사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굉장히 극단적인 버전으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에피소드를 풀어낸 게 그 만수의 이야기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게 되게 둘 다 부조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그들을 양분 삼아가지고 성장하는 이 사회 시스템도 부조리한데, 사람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 안 하고, 뭐야 이 사람 도덕관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만수 캐릭터는 왜 본인의 경쟁자들 이렇게 직접 죽이면서까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거시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퉁치고 넘기지만, 미시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캐릭터 너무 부조리한데? 라고 그제서야 부조리가 보이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게 박찬욱 감독이 원했었던 거인 것 같아. 분명 이 사회는 이미 부조리한데 사람들이 부조리는 어쩔 수 없지라고 막 넘기잖아. 근데 부조리한 캐릭터를 설정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조리하고 막 몰입이 안 된다. 아니 박찬욱 감독 뭐냐, 이거 스토리가 왜 이러냐, 왜 이렇다고 왜 갑자기 사람을 죽이냐,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너무 부조리하다라고 따지는 그런 상황 자체,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 이 상황 자체가 감독이 의도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야기가 평행세계잖아, 그지? 여튼 이제 그래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구본모를 처음에 죽이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까지는 기회가 있었어. 본인이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계속 이어나가죠, 만수는. 그래서 분명히 여기까지는 본인이 직접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고시조를 죽일 때는 너무나 능숙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너무나 능숙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출을 죽일 때에는 그 보통 프로페셔널 하는 게 아니죠.
아예 그 거의 위장 살해, 그러니까 완전 범죄까지 저지르려고 이제 그 뭐냐, 그 사고사처럼 위장까지 하잖아, 나중에는. 점점점 발전해 나간다고 해야 되나? 살인하는 방법이? 살인을 하는 방법이 점점 발전해 나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미숙했던 사람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서 그 살인 방법 발전해 나가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인트로에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함께한 동료들을 어떻게 해고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내쫓으라는 겁니까? 사람을 내쫓다니 이거는 사람을 모가지를 도끼로 자르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인물이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줄 알아? 어쩔 수가 없죠. 사람 해고하는 거는. 뭐 공장을 AI로 만든다는데 직원들 해고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죠. 라고 동조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랑 성품 자체도 바뀐 거지. 이게 저는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순환한 어떤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점점점 뭔가 타인을 밟고 일어서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점점 사라지는,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 도태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사회에 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었어. 그 캐릭터 자체가. 처음에는 막 우리 동료들 막 어떻게 버리냐 이랬다가 본인이 해고 당하니까 몇 년 동안 그래도 일이 안 잡히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 죽이는 거 점점 더 능숙해지고 나중에 되게 뻔뻔해지고, 심지어 막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 아내가 먹지 말라고 했었던 술까지 막 마시고 하면서 어떤 그 도덕관념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어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울만 좋고 점점 썩어 문드러지는, 아래에는 이제 뿌리는 썩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죠. 아까 두 번째 희생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두 번째 희생자 고시조 얘기로 넘어가면, 이 고시조는 결론적으로 어디 묻혀 있냐? 지금도 만순의 집 마당에 묻혀 있어. 사과나무 아래에. 지금도. 그게 개소름 포인트지, 그냥. 그 가족들이 단란하게 막 딸이랑 아들 있고 자기 아내 있고 걔도 큰 대형견 두 마리 키우고 이런 엄청 넓은 마당이 있는 행복한 집에서 사실 사과나무 아래에 본인이 죽인 남자의 시체가 아직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근데 딸이 어떤 또 말을 하냐면, 벌레가 들끓는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해요. 딸이 약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그려져요. 그 첼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재적인데 말을 잘 못해.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고 부모님이랑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첼로의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천재적인 능력조차도 가족들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 보여주거든. 근데 마지막에 딱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이병헌이 못 들어요. 아빠만 유일하게 못 들어. 엄마만 들어. 엄마만 혼자 들어. 맞아. 끝말을 따라해. 계속 말을 따라해요. 딸도 엄마의 말을 따라해. 근데 이제 그 딸이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마지막에 벌레가 들끓는다,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시체가 묻혀있는 거기 사과나무 있잖아. 거기에 시체 구더기가 들끓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땅이 너무 지금 구더기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작게 보면 그 집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회에 대한, 더 크게 말하면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 손예진님이 맡은 아내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캐릭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입체성 떨어지고 되게 남편한테 정말 100% 힘이 되려고만 하는 그런 되게 진짜 현모양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캐릭터들 보면은, 구본모는 아내가 어떻게 됐어? 구본모는 아내가 자기를 죽였죠, 심지어. 바람까지 피고. 마지막에 죽은 선출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고 아내한테 아직 막 미련이 있고. 그러니까 즉 보면은 여기 등장인물 중에 고시조는 잘 모르겠어. 고시조는 아내 얘기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고시조도 힘들어했겠죠, 아내랑.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온 가장들 중에서 아내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병헌이 맡은 만수라는 캐릭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내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던 거지. 협조와 아내의 암묵적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야. 자기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분명. 근데 하지만 입국다 타고 적극적으로 공범으로서 이제 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일말의 양심이나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손예진님이 머리카락도 자르고 표정도 되게 안 좋고 막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
그 남편이 계속해서 예전처럼 우리 바베큐 파티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아내가 아니 무슨 바베큐 파티 하면서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죠. 이제는 날씨가 너무 춥잖아. 비도 오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날씨가 너무 춥잖아. 바베큐 파티엔 적절하지 않지. 근데 여기에서 딱 이병헌 캐릭터와 손예진 캐릭터가 딱 드러나는 게 이병헌 캐릭터는 그냥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행복을 갖기만 하는 게 목표였고 거기에서 나아갈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바뀐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본인이 이 아내와 가족들을 그 살펴야 되는지 전혀 노력이나 이런 의지나 능력이 없는 캐릭터인 거야. 왜냐면 지금 날씨가 추워 죽겠는데 무슨 바베큐 파티야.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눈치도 없고. 그게 이병헌 캐릭터이고 손예진 캐릭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다 이게 참아주고 계속 참아주고의 연속인 거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참기만 해요. 그 손예진은. 계속 참기만 해.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한 번 이제 얘기를 하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 무슨 바베큐 파티야. 하면서 너의 예전의 그런 가치로는 우리의 행복을 되찾을 수 없어 라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 이병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머리도 막 자르고 비 오면서 우중충한 날씨에 표정도 엄청 안 좋고 막 사과나무에 이제 자기 딸이 막 놀고 있으니까 굉장히 병적으로 이제 막 거기서 놀지 마! 당장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엄청 이제 거기 아래 시체 묻혀있는 혹시나 볼까봐 불안해가지고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캐릭터인 거지. 그래서 이병헌이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행복에 젖어가지고 지금 눈치가 없이 행동하고 지금 어떤 그런 본인들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서 또 드러나냐면 그 분명히 면접을 볼 때 마지막 부분에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그런 얘기해. 아 요즘은 그 재지 이거 롤 안 두드려도 돼요. 요즘 다 AI가 다 해줘요. 로봇이 다 해줘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그 방식 그대로 취업을 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두들기면서 가죠.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옛날 방식, 지금은 이제 도태되어야 되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근데 원래는 이렇게 무능한 캐릭터면 본인이 도태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사람들의 자리를 꿰찬 인물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은 결국에 능력도 별로 없고 가족한테도 지금 신뢰를 잃었어. 왜냐면 아들도 본인이 이제 그 톱으로 토막살해 하진 않았지만 토막살해를 한다고 이제 아들이 계속 의심하면서 악몽까지 꾼단 말이야. 아들은 그런 상황이야. 아내는 방금 얘기했죠. 아내는 지금 모든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걸 다 떠안고 참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에 딸 같은 경우는 딸의 어떤 그런 첼로 이런 소리도 그 유일하게 가족들한테 들려줬던 그 천재적인 첼로 소리도 아빠는 못 들어. 출근하면서 첫 출근하면서 못 들어. 그러니까 되게 이 집에서 동떨어져 있는 인물인 거야. 동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에 본인이 되찾으려고 했던 가족의 행복은 어떤 함의가 있냐? 절대 되찾지 못한다라는 그런 함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되게 그 순환이라는 무한 경쟁 사회의 순환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사회 비판하는 어떤 좀 노동 고발 영화라고 해야 될까? 노동 고발 영화 좀 이상하다. 노동 영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영화에서 이게 무슨 장면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 인물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순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되면서 이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면 이 인물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이고 근데 이 인물이 상징하는 게 부조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땐 사람들이 다 어쩔 수가 없지 않니? 부조리한 시스템이라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퉁치는 거를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몰입이 안 될 정도로 부조리한데? 라는 게 의도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지. 그 자체가 의도구나라고. 그래서 뭔가 근데 사실 나는 이 영화에서 막 완전 막 만점이다 100점 만점이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 게 그 박찬욱 감독님식 유머 있잖아요. 그게 막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피식피식하거나 그런 점은 한두 번 정도 있었고 막 솔직히 막 깔깔깔 웃은 적도 별로 없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막 노골적으로 코미디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블랙 코미디잖아. 좀 실소를 머금게 하는. 그래서 근데 막 그런 유머가 막 크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 나한테는.
그런 유머조차도 되게 내가 봤을 때 상징적이야. 끝에쯤 이병헌도 죽을 줄 알았다고요? 이병헌도 결국에 죽는 엔딩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출이라는 캐릭터 자리 대신에 본인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 선출을 죽이고 선출 자리에 본인이 들어갔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게임이래. 이 영화의 그 키워드는 순환이라고 저는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선출의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할까요? 결말?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요? 이병헌도?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도 나중에는 잃어버릴 거고, 본인이 사랑했었던 그런 가족들의 행복한 나날들은 영원히 갖지 못한 채 그대로 나락에 떨어지겠죠. 선출처럼. 선출도 끝까지 이제 가족들에게 버려진 외톨이로 남잖아. 누군가에 의해 땅에 묻힐 수 있어. 정말로. 제2의 이병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 땅에 묻힐 수 있어. 근데 그러면서 본인도 본인이 말했었던 것처럼 어쩔 수가 없이 묻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계속 순환하는 어떤 무한 경쟁 시스템 사회 속에서는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과연 정말 어쩔 수가 없을까? 이병헌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병헌이 굳이 제지회사가 아니고 그냥 아내 말처럼 뭐 원예 쪽으로 나간다든지 좀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그걸 사회로 옮기라는 거야. 그 박찬욱 감독님의 의도는 그거를 사회로 옮겨 생각하라는 거지. 굳이 누군가를 이렇게 막 경쟁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기보다 뭔가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맞아. 나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그래서 보면은, 이 이병헌이라는 만수 캐릭터는 피해자이자 너무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잖아. 이 시스템 속에서. 본인이 해고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본인이 이제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요런 것도 되게 좀 수평적인 갈등을 좀 다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생충을 보면서도 기생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계급을 다룬 계급 비판 영화들은 노사 갈등, 그러니까 수직적인 갈등을 많이 다룬단 말이야. 계급이라고 하는 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위쪽과 아래쪽의 그런 경쟁?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막 반란을 꾀한다? 요런 어떤 영화들은 되게 많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끼리 싸워요. 수평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워. 이게 기생충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생충도 사실 그 조여정 부부도 물론 마지막에 기생충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기생충 결국에 마지막에 한번 찌른단 말이야. 이 아래에서 위쪽에 반란을 한번 일으킨단 말이야. 쿠데타를 한번 한단 말이야. 그게 기생충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어쩔 수가 없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얘기만 다뤄요. 여기에 얘기만.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얘기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노동자들끼리.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이 얘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구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돼. 이들은 왜 싸우고 있느냐? 이 구조 때문에 여기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엄청 어려운 영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야, 심지어 우리 엄마도 내가 좀 걱정했어. 엄마 이거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우리 엄마가 크라임씬이 복잡하다고 못 보시는 분이거든? 이게 그건 거야. 남들을 죽이고 그걸로 본인이 성공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 사회인 거지. 그게 이게 정치인들도 말이야 하면서 막 정치인들도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것처럼 이 현실에서 이런 다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막 그러다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런 걸 다룬 거지. 바로 알아채시더라고. 내용이 어떤 그 주제 의식이나 메시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직관적인데 거기에서 하나씩 뜯어보는 또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